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75의 이론입니다. 이론. 자, 이론 문제 미리 풀어보셨나요? 한 10분 정도 놓고 한번 쫙 풀어보세요. 그럴 때 내가 빨리빨리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랬죠. 그럼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내가 딱 봐서 느낌상 쎄한 건 빨리 건너뛰고 딴 거부터 풀어야죠. 또 내가 풀 수 있어도 계산 문제 같은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빨리 넘어가고 딴 거부터 해야 됩니다. 자, 1번 갑시다. 수익인식 기준.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용역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 진행 기준이죠. 1번부터 틀렸네요. 완성 기준이 아니고 진행 기준입니다. 진행 기준. 진행 기준. 완성 기준이 아니라 진행 기준. 진행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 적용한 발생 기준 맞고, 배당 수익은 배당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될 때, 매출 내놓으려 환입은 매출액에서 직접 까갑니다. 매출액에서 깝니다. 그 다음 재고와 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저가법을 적용해서 장부가에 결정한다. 저가법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1. 정상 보고기간말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 중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채와 오래 묵었어요. 그만큼 값어치가 하락하죠. 그리고 진부화, 구형, 구닥다리가 됐어요. 또는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하락, 참 이런 게 헷갈려. 이런 게 자, 필요한 원가가 하락이 아니라 원가가 상승한 거예요. 원가는 상승했는데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의 값어치는 그대로니까 반대로 하락하는 결과죠. 요건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바꿔야 됩니다. 헷갈리죠? 여러분 책을 잘 보시면 써 있어요. 기술이나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판매 가치가 하락했다. 이럴 때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적용할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무형자산 설명인데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상각기간은 독점적 권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 또는 계약에 정해졌으면 그 기간입니다. 그 외에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맞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내부 창출 영업권하고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개발비 같은 거. 그런데 내부 창출 영업권은 다른 말로 자가창설 같은 얘기입니다.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유상취득만 인정이 됩니다. 유상취득만 인정이 됩니다. 답 나왔고,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 잔존가액은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 맞죠? 자본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닌 거, 자본조정 아닌 거, 이런 건 족보 외우면 그냥 쉬운 건데 못 외우면 어렵죠. 답은 4번. 얘는 자본잉여금이고, 주감자 얘네들은 자본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 대표적인 것들이네. 마이너스 항목들. 얘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그 다음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 틀린 걸 찾으래요. 회계 정책, 변경된 정책은 소급 적용이다. 회계 정책 소급법 맞나요? 모르겠는데 모르죠. 어렵죠. 정책 변경은 소급법 맞습니다. 정책 변경은 소급법. 추정 변경은 전진법이니까 당해년도 이후부터, 이번 연도 이후부터 적용하는 거죠. 이것도 맞나요? 자, 추정 변경은 원래 전진법. 당해년도 종료일부터 당해년도 시작일. 지금 이번부터예요. 추정 변경은 그냥 단기와 단기 이후. 단기에도 하고 단기 이후에도 해야 돼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쨌든 이 말이 좀 틀려요. 종료일부터가 아니라 당해년도부터. 그 다음 딴 거 가봅시다. 전기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는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소급법.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기관의 재무제표는 제작성한다. 중대한 의류, 소급법. 다시 정리 좀 해보면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먼저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전문용어로 소급, 원칙이 소급법이에요. 소급법. 소급법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다고 가정해서 재무제표를 다 뜯어고칩니다. 전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 뜯어고치고 재무제표의 제작성이에요. 단 원칙은 소급법인데 예외.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전진법. 이게 되고, 그 다음 추정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전진법이라는 얘기는 지금과 단기 이후부터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면 되고, 과거는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류수정은 원칙이 단기법이에요. 원칙 쓰지 말 걸 그랬나?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소급법 하면 되지, 그냥. 이거는 단기법. 단기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해라. 단,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거의 재무제표 뜯어고치는 소급법으로 갑니다. 그런 얘기들이고, 물론 이전에도 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 이거 어렵죠? 회계 정책 변경,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다른 말로 누적적 영향을 계산을 일단 한 다음에, 왜 안 바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전기에서 이월된 잉여금을 수정하는 거, 그게 바로 소급법. 과거로 돌아가서 다 뜯어고치는 게 소급법이고, 계산을 하되 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건 단기법. 복잡하죠? 회계변경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과거 일일이 누적효과를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하지 말자. 그냥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 새로운 걸 적용하자. 이게 전진법이에요. 제일 간단한 거죠. 제일 간단한 거. 소급법, 전진법, 단기법. 많아요. 그럼 소급법으로 하게 되면 과거를 다 뜯어고치니까 비교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복잡하죠. 그리고 신뢰성이 떨어져요. 과거에 보고한 걸 다 고치니까. 그리고 전진법은 제일 간편하지만 과거의 방법과 앞으로의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해년도 종료일부터 적용이 틀린 말이에요. 그 단기와 단기 이후. 어렵죠? 그 다음 원가, 회계원리 5개, 원가 5개, 세법 5개. 자, 그 중에 원가,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조업도 100, 200, 300으로 늘어나는데, 원가는 똑같네? 원가가 똑같으니까 고정비인데요, 고정비? 고정비라는 말 없나? 총액 일정하다. 맞죠? 근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총액 일정하다. 고정비입니다. 고정비고요. 대표적인 예가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이런 것들 1년에 똑같이 배분하는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아니죠. 단위당 원가는 하향이죠. 고정비는 총원가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우하향, 감소되죠. 감소. 이게 틀렸죠? 감소됩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6번에 1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한다. 어쨌든 고정비, 제조간접비니까 주로 가공비다. 그 다음 원가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된 내용은 틀린 걸 찾으래요. 직접 재료, 기본원가, 가공원가, 제조원가인데 농업이 기본원가 속하는 거 맞고, 제조간접비, 가공비 맞고, 제조원가의 재료비 맞는데? 재료비 기본원가, 제조간접비, 가공비, 농업이 제조원가 맞죠? 제조간접비 기본원가, 이건 아니죠. 기본원가라는 거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이 합한 거죠. 이게 틀렸어요. 됐죠? 답은 3번이네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를 하면 원래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 중에 직접 재료비부터 좀 길게 쓸 거 그랬나? 직접 재료비, 여기는 직접 농업비, 그리고 여기는 제조 간접비, 길게 쓸 걸. 다시 직접 재료비부터
직접 농업비까지가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직접 농업비부터 제조간접비를 가공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비는 양쪽에 다 속하는 거죠. 농업비는 양쪽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조간접비는 기본 원가가 아니라 가공 원가죠. 그 다음 원재료 매입액을 구하래요. 원재료 매입액. 원재료, 농업비, 제조경비, 총제조원가 어쩌고? 이럴 때는 머릿속에 제공품 계정 구조를 생각해야 되겠죠. T계정을 그리세요. T계정. 저도 그릴까요? 뭐 잠깐 그리죠 뭐. 잠깐 그릴게요. 그럼 T계정을 그리고 여기다가 해보죠 뭐. T계정을 그려놓고 해봅시다. 가까이 거. 그럼 여기다가 자 머릿속에 제공품 계정을 그립니다. 제공품 계정을 그립니다. 제공품 계정 구조 그릴 수 있겠죠? 기초 제공품 차별, 단기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총 제조 원가죠. 단기총 제조 원가, 단기총 제조 비용. 그리고 단기총 제조 비용이 다시 뭐 있어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있죠. 그래서 차변에 뭐뭐가 오는지 이런 거 모르면 얘기가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회계도 아니고 세무를 하시는 분이 이거 모른다? 곤란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대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대변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대변에 뭐가 오는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숫자를 대입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자, 가봅시다. 기초 원재료. 원재료 매입액을 물어봤구나. 원재료 매입액. 이렇게 할 때는 조금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가볼까요? 일단 가봅시다. 기초 제공품 뭐 이런 거 있나요? 없는데 여기. 그죠? 아, 이제 잘못 그렸나 봐요. 원재료 재료네. 일단 그렇다 치고 재료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건 그릴 필요 없었는데 사실은. 아, 괜히 그랬는데 요것만 알면 되는데 일단. 그리고 나서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여기 재료비 모릅니다. 근데 농업이익은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보이면 만 단위로 하시고, 그럼 제조경비. 제조간접비라고 썼는데, 없으면 제조경비죠? 제조경비입니다. 제조경비가 500만원이래. 500만원.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여기에도 썼죠? 요 두 개를 합쳐서, 요 두 개를 합쳐서 가공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개 합쳐서 가공원가인데, 단기 총 제조원가는 가공원가의 200%래. 그러면 가공원가 1,500에 200%니까 단기총 제조원가는 3,000만원이란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요게 재료비가 얼마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1,500이구나. 결국은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결론은 여기서 재료비가 1,500만원이다 이걸 알 수 있죠. 1,500만원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괜히 이걸 그렸어요. 안 그려도 될 뻔했는데. 그럼 다시 조그만하게. 그래도 안 올라오네. 다시 재료 계정. 이번에는 재료 계정 그리는 거죠. 재료 계정 그렸을 때 차변에 기초 재료 재고액이 나오고 단기 매입액. 그리고 대변에 재료 소비액이죠. 소비액, 재료비, 그리고 기말 재료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좀 줄여 볼까요? 좀 위에서 줄여 봐 가지고, 자, 그래도 안 올라오네. 자, 일단 올라왔어요. 아유, 참말로. 자, 요 재료비가 아까 좀 줄였네. 1,500만원인 거 계산했잖아요. 소비액이 1,500만원. 그리고 자료 중에 기초 원재료가 400이고, 여기 요게 400이고, 그리고 기말 원재료는 500이고, 500. 답 보이죠? 그리고 매입액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죠? 대변이 2000, 차변이 400, 그럼 1600인가요? 답이 4번인가 봐요. 그죠? 이건 괜히 그렸어요. 요것만 하면 될걸. 요것만 닦고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가공비의 200% 2배란 얘기죠. 그럼 가공비의 2배, 그 3000이 나왔고, 재료비 1500을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던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개별원가.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다양한 제품, 소량 주문 생산, 다품종. 그리고 개별 제품의 원가가 비교적 크다. 주로 건설업, 조선업, 기계 제작,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종류 대량 생산하는 건 종합원가 계산. 종합원가죠. 4번. 종합원가입니다. 이건. 그 다음 자료에 따른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 환산량은 몇 개냐? 그 재료는 공정 30%에 투입된대요. 그럼 30% 시점에 투입되면은 좀 헷갈리죠? 가공비는 보나마나 무조건 균등하게 투입됩니다. 자, 우선 그거부터 재료비와 가공비 중에 재료비가 원래는 제조 착수시에 투입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럴 때는 100% 환산이잖아요. 100% 환산. 그리고 제조 진척시 투입되면 그때 기초나 기말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환산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환산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왕 한 김에 제조 종료 시점에 투입을 되면 기초의 반대니까 빵프로가 되는 거죠. 빵프로 환산. 빵개죠. 빵개. 100% 환산이면 100개고 빵프로 환산이면 빵개입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무조건이죠. 볼 것도 없죠. 그냥 무조건 진척시에 따라 투입됩니다. 진척시 투입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기초나 기말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한 환산량으로 계산해 주는 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재료가 30% 시점에 투입된대요. 여기 이형 말 나온 김에 전공정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공정비는 무조건 100%죠. 무조건 100% 환산합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이형 다 했어. 다시 이 문제로 와서 재료가 30% 시점에 투입을 했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물론 기초도 해당되지만 30% 시점을 통과했으면 100% 완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30%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빵프로 환산하는 거죠. 이거 헷갈리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쉬운 거죠. 100% 빵프로. 근데 이게 30% 시점을 통과했으면 착수시 투입한 거나 똑같은 거고, 30%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다. 즉 여기 기말 완성도가 20%잖아요. 20%인데 재료비가 30%에 투입해. 30%에 투입하는데 기말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아직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빵프로죠. 빵프로 환산입니다. 통과를 했느냐 못 했느냐에 따라서 100% 환산이냐 빵프로 환산이냐가 달라집니다. 어려운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기말 제공품 환산에 대해서 제대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다시 완성품 환산량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건 할 줄 알아야지. 또 무조건 할 줄 알아야지. 자,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평균법은 여기서 끝이고, 그리고 만약에 선입이면 여기서 기초 환산량을 빼는 거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자, 평균법은 여기서 끝나고 선입선출법은 여기까지 하는데, 선입선출법일 때는 기초를 빼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평균법이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성 플러스 기말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선입이었으면 기초를 빼는 거죠. 자, 갑시다. 기말 완성도 재료비부터. 재료비는 완성수량. 여기 완성수량 8,000 나오죠? 기초차변, 착수차변, 기말대변, 완성대변. 그죠? 차변, 대변입니다. 어쨌든 완성수량 8,000개 플러스 기말환산. 재료가 30%에 투입되는데 완성도가 20%야. 그럼 이 투입 시점까지 가지도 못했죠. 그럼 빵개죠. 빵개. 기말환산량 빵개. 그럼 결론은 8,000개네. 재료비 환산량은 8,000개입니다. 8,000개. 1, 2번 중에 하나. 재료비 환산량은 8,000개. 자, 8,000개. 1, 2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3, 4번 탈락. 근데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죠? 맞나? 이건가? 에이, 가봐요. 해봐야지. 자, 그 다음 가공비는 완성 8,000개 플러스 기말환산인데,
가공비는 무조건 진척도에 따라 투입됩니다. 30%가 아니라 그냥 20%. 문제에 따라서 20%. 그럼 2000개 20%가 그냥 무조건. 곱하기 0.2. 그럼 400개잖아요. 그럼 400개. 그럼 총 8400. 왜 이래 이거? 키보드 어디 갔어요? 84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는 8000. 가공비는 8400. 이렇게 됩니다. 답이 결론은 2번이네. 만약에 기초였다. 선입선출법이었다. 만약에 선입선출법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기초를 빼야죠. 기초가 여기 3000개잖아요. 근데 3000개인데 40%야. 재료는 30%에 투입되는데 40%예요. 그럼 30% 투입 경과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3000개 100%입니다. 그냥 3000개 100%. 그래서 5000개죠. 그래서 선입이었으면 5000개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가공비는 기초가 3000개인데 완성도가 40%, 0.4 무조건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을 빼. 그럼 7200이네. 이렇게 됩니다. 선입일 때는 기초환산량을 빼는 거니까 기초환산량을 이렇게 계산해줘서 5000과 7200이 됩니다. 평균법에서는. 선입에서는 이걸로 끝. 평균법 거꾸로 했네. 평균법은 이걸로 끝. 근데 만약에 선입이다. 그럼 이렇게 기초환산량을 빼주면 됩니다. 자, 세법으로 갑시다. 세법.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데, 자, 공제 대상 매입세액인 거. 먼저 사업무관. 불공제 사유 대표적인 5가지. 사비, 면접, 토. 사업무관, 비영업용 승용차, 면세사업 관련, 접대 관련,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네? 저는 시험 안 보는데. 이상하네. 자, 사업무관 불공제 사유입니다.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 부지, 택지, 지자는 땅지자, 토지 관련이죠. 토지와 관련된 지출은 이거는 불공제 사유.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8인승 승용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에서의 자동차는 판매 목적이잖아요. 이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제 대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불공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 기업, 판매업이 아닌 일반 유통업에서 승용차는 불공제 사유지만 여기는 자동차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자동차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고요. 거래처 증경용이니까 접대 관련 불공제 사유죠. 그 다음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래가 뭐 있네요. 먼저 소매업자가 공급하는 제하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데, 소매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부분 사업자 등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롭고 실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급 의무가 면제되죠.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해야죠. 근데 그 제외한 나머지 간주공급 발급 의무 없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다만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은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A 사업장은 매출세액으로 잡히고 B 사업장은 매입세액으로 잡히니까 결국은 퉁쳐지는 거예요. 어쨌든 발급은 해야 됩니다. 간주공급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주임대료도 안 하는 거죠.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발급 의무 없습니다. 그럼 답이 3번이겠네.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외화획득. 외화획득이 원래는 영세율. 근데 영세율도 국내 사업장이 있어.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거래, 내국 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 부가세법상 면세, 영세율과 면세, 특히 1급 때 많이 나오는데 회계 1급 때 세무에 나왔네.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면세. 자, 면세 제도는 부가세 부담이 전혀 없는, 이건 아니죠. 완전 면세는 영세율 얘기하는 거죠. 영세율이고 면세는 매출세액이 안 잡히는 거고 매입세액은 환급이 안 되죠. 매입세액 환급이 없습니다. 불완전 면세입니다. 불완전 면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 면세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두 번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니다. 맞죠? 틀린 거 찾는 거였죠. 그럼 이거는 답이네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나? 예. 그 다음 면세제도는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중요하죠. 역진성 완화. 즉 소득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2까지 6, 7에 40 7단계가 있죠. 소득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도 많이 띄고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띄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부가세는 무조건 10%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도 10%고 적은 사람도 10%면 오히려 소득 적은 사람이 더 내는 거죠.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부담하는 걸 역진성이라고 해요. 그걸 완화시키는 데 취지가 있다. 적어도 생필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학술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면세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맞는 거죠. 그 다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가 아닌 거. 근로소득이 아닌 거. 자,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어쨌든 이것도 회사에서 받는 거니까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것도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이 돼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이것도 혜택을 받은 거죠. 사택 제공이 아니라 주택 자금을 지원받은 거죠. 이것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럼 결론은 답이 4번이죠. 법인의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사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얘는 근로소득이 퇴사 후라고 그랬죠. 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타 소득으로 잡혀요. 퇴사 후에. 근로기간 중이면 상관없죠. 그 다음 소득세법상 결손금을 공제하는 거. 결손금 공제. 2월 공제도 되잖아요. 2월 공제. 2009년 1월 1일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발생년도부터 10년간 2월 공제. 10년간. 맞죠? 10년간. 그 다음 결손금은 이번 연도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은 전년도. 이번에 결손금 생긴 거랑 작년에 결손금 못 메꾸고 넘어온 거랑 동시에 발생. 맞은데 또 맞은 거네. 그죠? 이럴 때는 2월 결손금을 우선 공제. 아니죠. 이번에 발생한 것부터 까고 못 메꾼 거 전년도랑 합산되는 거죠. 틀렸네요. 답인가 봐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 다른 거랑 합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깝니다. 그리고 까는 순서도 있죠. 근연기입에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근연기입에. 그 다음 결손금, 당해년도 결손금은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에 의해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초과할 때 비용이 더 많아.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거죠. 이럴 때 초과되는 금액이 결손금, 초과액. 결손금, 비용이 더 많은 거죠. 결손금이고, 그럼 이번에 소득에서 깔 게 없으면 내년도로 넘기는데 그게 2월 결손금.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교재에는 또 이 내용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법을 제대로 하자니 또 일반 실무에서 막히면 또 곤란하니까 일단 실무 위주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부가세, 원천 이런 쪽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걸 더 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죠. 노력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래서 75회인가요? 자, 이론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